네,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나요? 네, 오늘 강좌는 지금 뉴스타파 이영희 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오늘 방송은 안진걸 TV, 촛불전쟁 유종소리 TV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방송이 좀 나가고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가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과거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시켜보자라는 얘기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거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양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그런 방향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의와 함께하는 특별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디오 관계에서 처음부터 다시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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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하나, 둘, 셋, 테스트. 테스트, 테스트. 저 마이크에다가 이거 껴. 많은 분들이 지금 촛불 집회에 참여하시고 또 열심히 윤석열 대신과 여러분들의 로고에 또 많은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 각자 개개인의 로고에 또 에코가 있어요. 네. 네. 네네. 네. 이제 괜찮아요? 이제 하면 되나요? 네. 지금 유튜브 채널에 소리 문제 없이 나가고 있어요? 핀 마이크에?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자, 오늘 순서는 저희가 주간단체 인사 말씀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간단체 인사 말씀이 끝난 후에 오늘 임원영 소장님의 강의와 그다음에 질의응답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준하 선생 전각 제막식을 잠깐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한 다음에 식사가 있습니다. 식사는 요 앞에 있는 식당. 원 차장님 식당이 지난번 그 식당인가요? 바로 그 옆에 지난번에 우리 먹었던 식당 그 바로 옆집입니다. 여기서 걸어가면 한 50m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같이 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최 측에서 다 계산하니까요. 여러분들 마음껏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들 전단지 다 받으셨죠? 네, 오늘 이 전단지는 이제 우리 임원영 소장님과 오늘 강의를 소개하는 이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전단지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촛불 강좌에 꼭 좀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계좌번호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좌로 저희에게 후원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계속 오늘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분들, 다들 오신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반갑고 고맙고 소중하신 분들이지만 정말 의미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이 촛불 강좌를 더 뜻깊게 빛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이 폐악질 그리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질서나 모든 것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행동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베개 산악회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이 세 개의 단체가 모여서 저희가 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자, 주간단체 인사 말씀이 먼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간단체 돌베개 산악회 이필립 고문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필립입니다. 결의와 함께하는 특별 강좌. 우리가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이것은 우리의 쓰러져가고 엉망진창이 되고 양키 쌀나라 미국 놈들의 식민지 77년째인 오늘에 우리가 망가지고 있는 이 우리의 얼말글을 지키는, 살려내는,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돌베개 산악회와 민생문제연구소와 촛불행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특별 강좌는 시대의 아픔과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강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함께 모인 이 세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지금 두 번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10월 26일 오후 5시에 김민웅 교수를 모시고 첫 번째 강좌를 한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민족문제연구소 소장님이신 임헌영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강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오늘 강좌가 끝난 다음에 돌베개 산악회에서 믿고 따르고 존경하는 장준하 선생님의 전각을 오늘 발표하는
그런 설명회를 간단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념 촬영까지 잘 끝낸 다음에 다음 달 강좌에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석하셔서 우리가 하는 강좌가 앞으로 책으로 출판하게 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밀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아유,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 항상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임원영 대선배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민족문제연구소 계실 때부터 이렇게 늘 존경하고 또 참여연대 갔더니 또 참여연대에서도 굉장히 초기에 좋은 역할 많이 주셔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뵈서 너무 좋습니다. 민족문제도 우리가 민족문제만 해결했다면 사실 민생경제도 벌써 해결됐겠죠. 근데 민족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힘을 보태면서 저도 한 20년 넘은 이제 후원회원인데요.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의 자식처럼 민생경제연구소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때 이 민족의식, 주체의식, 그다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한자 평화도 보면 공평해야 평화롭고 벼화자 입구자 입에 쌀이 들어가야 먹는 문제는 해결해야 평화가 된다라는 그 선조들의 그 우리 아시아 문화권의 그 지혜를 볼 때마다 민족 문제와 민생 경제 문제 반드시 해결했다는 다짐을 하는데 우리 이 촛불 행동가 우리 돌베기 산악기 선생님들 해주는 이 강좌가 그런 또 우리 민족과 민중의 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고 또 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좀 머뭇거렸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7개월이 되고 날마다 폐악질이 심해진 거 보면서 그래 이제 규탄을 넘어 태진을 맞이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품을 넓게 해서 더 많은 노동 시민 민족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이 강좌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작지만 민생경제연구소 또 안진걸 TV, 우이종 TV 열심히 중계하고요. 또 선생님들 모시고 이 강좌 위에도 다른 강좌 그리고 다른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 주관 단체 중에 하나인 촛불 행동이죠. 촛불 행동에서 항상 그 촛불 집회를 좀 열심히 또 주관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또 시민들이 또 촛불 행동 덕분에 또 집회에 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행동의 권오혁 사무국장님 네, 나오셔서 또 인사 말씀 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호입니다. 매주 뵙는 분들 다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강좌를 통해서 다들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퇴진 이후에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 하실 거고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런 인간이 대통령을 하고 있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답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그 특강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이필립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시고 몇몇 단체가 힘을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에 임원영 소장님 저희 촛불행동의 고문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주시고 계신데 처음에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었는데 하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이렇게 또 느낌도 왔습니다. 늘 민족 문제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시고 우리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번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그 다음 달에 두 번째 강의까지 해서 전 강의를 다 듣는 게 정말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오늘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촛불 오신 분들은 날씨가 이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다들 느끼실 텐데 이번 주가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위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한번 추위하고도 싸우고 윤석열하고 싸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특별 강좌 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우리 임원영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정말 이제 본 강좌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임원영 소장님을 실제로 이제 뵙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을 좀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실무 책임자로서 계속해서 임원영 소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말 큰 어른이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임원영 소장님을 모셔서 강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원영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좀 치워버리죠. 저기 화면 지져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강좌를 열면요, 좀 인기 강사가 와서 노인회 특기 부대들이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저는 유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강연 가면은 꼭 저보다 더 잘 아는 분들이 나와가 들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고 뭐 제 얘기 하나마나 다 아신 분들인데 왜 나와가지고 나한테 부담 주고 앉아 계시나 싶은 생각도 나고, 특히 이제 평소에 이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왜 안 되죠? 이쪽으로 설까요? 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많은 분들 오셔서 더구나 조금 쫄리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촛불 행동 직접 하시는 분들, 저는 그 김민웅 선생님과 안진걸 선생은 저 후배로서 오래됐고, 김민웅 선생은 나이는 저보다 후배라도 훨씬 학식과 덕망과 행동력이 높아서 항상 존경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촛불 집회를 제가 슬쩍 가서 보기도 하고, 안 가도 꼭 오마이 뉴스로 다 봐요. 그냥 하도 저 주변에도 뭐 6개월도 안 됐는데 뭐 이런 소리 한 사람 많아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이걸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기 전부터 이 사람 대통령이 안 돼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5천만 유럽의 선진국과 맞먹는다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력이 높은 나라가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느냐. 저는 처음부터 안 돼야 된다고, 아예 거론될 때도 안 될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랬는데, 나중에 점점 저 예언이 빗나가요. 하기야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맨날 제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 안 되다가 된 사람 3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저도 예언이 틀린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됐단 말이죠. 되면은 빨리 내려와야 돼요. 옛날에 이디 아민이 대통령 됐을 때 1급의 세계 여기자가, 인터뷰 기자가 가가지고 그 폐하 에티오피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하가 하야 하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게 옛날 그 박정희 때 나왔던 유명한 유행어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정말로 위한다면 빨리 하야 하는 게 제일이에요. 하야나 퇴진이나 뭐 탄핵이나 형식은 뭐든지 좋아요. 어쨌든 빨리 그만두고 나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당에 어떤 당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가지고 선거전에 나와서 뭐라고 하는 거, 이 결국은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여러분도 다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 예측대로 그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이 강의 해달라 그럴 때 저는 선뜻 해드리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유식 해서가 아니고 저만큼 속 태우게 길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도 많을 텐데, 오히려 저보다 더 속 태우는 분도 많을 텐데, 이걸 근본적으로 왜 해결을 못했느냐, 이걸 한번 저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했던 걸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선뜻 그냥 응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이게 안 되죠.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내가 넘길 테니까 놔둬 보십시오. 됐습니까? 이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고, 다음 달에도 연속 또 2번 연속 강의시켜서 인기 없는 강사한테 2번이나 강의해달라고 해서 더구나 더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2번도 그냥 사태 좋다고 제가 응한 취지는, 제 마음은 속뜻은 이랬어요. 여러분 19세기 기억나죠? 19세기 세계 혁명의 벼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19세기 계속 혁명만 했어요. 계속 시민들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20세기 세계 혁명의 요람은 어디 같아요? 한국입니다. 한국보다 더 민중 집회, 시위, 그게 뭐 4월 혁명이든 그 뒤에 어떤 5.18 항쟁이든 아니면 5.17 항쟁이든 뭐 다 합쳐서,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이든, 그 뒤에 또 뭐 이제 하다가 나중에 박근혜를 그 퇴진시킨 촛불혁명까지 그 뒤에 보면은 20세기 역사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독립운동도 식민지 중에서 가장 독립운동에 치열하고 열렬했던 한국입니다. 저는 그 민주문 영수를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왜 4.19 학생들의 피로 이승만 여권 타도했는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1년 반에 아무런 소리도 못 해보고 쫓겨나가지고 총리라는 사람이 수년원으로 피신가 있고 말이죠. 나타나지도 않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5.16 쿠데타 일어났어요. 그런데 쿠데타 일어난 뒤에 민정이양을 하자고 쿠데타 그 안에서도 항의 소리가 너무나 높아서 결국은 2년 만에 군정 연장을 못하고 민선 대통령을 선출했단 말이에요. 국민 전체 직접 선거로. 그때도 여러분 기억 안 날 겁니다. 저는 그때 하도 그냥 배가 아파서 기억을 다 하고 있어요. 야권 표를 모으면은 박정희는 떨어져요. 많은 표차로 떨어집니다. 근데 야권 후보는 많고 5인가 6명. 처음에 7명인가 나왔다가 사퇴하고 나중에 5명인가 남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박정희하고 붙었거든. 결국은 끝까지 사퇴 안 한 후보 중에서 한 사람만 사퇴하면은 박정희는 떨어진 겁니다. 그럼 못한 게 한국 야당입니다. 여러분 야당을 똑똑히 인식해야 돼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뿌리입니다. 그게. 정권 지었다 군인한테 뺏기고 다시 탈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표를 많이 줬는데도 국민들이 또 뺏기고 그랬습니다. 근데다가 87년도 보십시오. 만약에 87년 우리가 성공했으면은 그때는 압도적인 다수입니다. 야권이. 경상북도만 보수적이고 경남은 87년만 해도 야도거든요. 부산 지역이 야도입니다. YS 때문에. 그 호남 전라도 합쳐버리면 압도적이죠. 그러면 그때 압도적으로 당선됐으면은 5.18 주모자들 다 제명에 못 살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런 고생 안 해요. 전부 야권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해. 그렇죠. 그 다음 촛불 시위로 박근혜 쫓아냈어. 문재인 정권 들어섰어.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난 정권에 대해서 저는 뭐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또 정권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촉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제일 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이번 두 번째 촛불로 더는 후퇴시키지 말자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어떤 정도냐면 말이죠.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의식이 높아요. 내 말이 맞죠? 여러분도 국회의원하고 뭐 물론 똑똑한 국회의원도 있고 똑똑한 정치인도 있지만은 그 대부분의 다수는 여러분보다 좀 항상 불만이 많죠. 여러분들 그 활동하는 데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촛불혁명이 정말 앞으로 잘 되려면 이게 마지막 혁명이 촛불혁명이 되게 하려면은 이 추운 데나 더울 때 촛불 들고 나가주려면 또 시위하는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 주려면은 이번 주동하시는 분들이 김비룡 선생이나
안진걸 선생을 비롯한 그 주동 세력과 이 강조를 하시는 여러 단체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전 지난번 촛불 때도 그 좀 약간 그 시민운동 단체로서 이 그냥 흐치면 안 된다. 연구한 조직으로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정권을 감시까지 해야 된다. 이게 그때 저 주장이었어요. 전 지금도 그 주장이거든요. 지난번 촛불혁명 세력들이 그대로 집권자에게 감시 역할을 그대로 하고 좀 잘못하면 촛불 나가지고 그냥 그 현 정권을 비판하고 했으면은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촛불 때 나왔던 분들의 생각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 삼아서 물론 이제 김민우 교수가 잘 참고해서 잘 해주시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런 걸 이제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번을 마지막 촛불혁명으로 앞으로는 절대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무리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려고 보니까 우선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인간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저는 보니까요 이게 도대체 그 자유당 때는 그래도 그 부정선거 때문에 그런 거지 자유당 때도 선거 잘했으면 그 조봉암이 되는 거거든요. 조봉암이 됐을 거라고 조병옥 그 보수적인 조병옥까지도 그래 말했어요. 56년에 제대로 된 선거였다면은 이승만 떨어지고 조봉암이 됐다. 조병옥이 그래 말한 겁니다. 조봉옥이 그런 말 함부로 하겠어요?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는데 다 이제 부정선거로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뭐 그런 얘기를 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큰 테두리는 오늘 일부 첫 강좌에서는 주로 미국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조기까지 시위하다 나중에는 일장기도 나와가지고 여론이 나쁘니까 일장기는 사라졌는데 성조기는 그대로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조기가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잘해줬느냐 그걸 따져보는 게 오늘 강좌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8.15 이후부터 오늘 우리 현실 정치, 한국 정당사를 그 집권 보수당의 그 집권 그 세력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 물론 이제 당 이름이 하도 바꾸어서 다르지만 그냥 민주당 8.15 이후부터 미군정과 민주당의 역할, 왜 잘못해서 국민이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걸 이제 다음 달에 강의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정치 얘기를 하기 전에 인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간이 사람들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하고 구분이 없어졌어요. 악한 건지 선한 건지 구별 못하는지 안 하는지 외면하는지 셋 중에 하나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없겠지만은 뭐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 그런 사람 안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안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뒤에서 딴소리 한 사람들은 다 참 사람인가 이런 이 회의가 들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정치를 너무 도외시해요. 아니, 난 정치하고 관계없어. 하고 자기 내 능력으로 돈 벌어가 잘 살면 되지 뭐 정치에 관심 없어. 여러분들 그 주변에 많죠. 그런 분들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 엘프루트 궁전이라는 게 독일에 있는 거거든요. 독일에 있는 궁전인데 이게 그 옛날 그 바이마르 공국에 있던 그 궁전입니다. 그런데 이 궁전에서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폴레옹이 그때 그 집권한 뒤에 독일을 다 침공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독일 침공한 뒤에 가장 문화적이라는 바이마르까지 그때 괴테가 그때 살아있을 때예요. 괴테 시대입니다. 실로도 살아있고 할 때입니다. 근데 점령해가지고 앉아가지고는 괴테를 불러요. 괴테가 나폴레옹을 3번 만났습니다. 나는 그 3번 만난 그 장면을 보니까 너무 역겨워요. 그 위대한 문호 괴테라는 사람이
나폴레옹이 저쪽 테이블에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밥을 먹고 있고, 그랬더니 이 멀리서 그냥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앉으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 중에서 이제 괴테가 비극을 쓴다. 비극은 뭐냐? 인간의 운명이다. 뭐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럼 하다가 인간의 운명을 이제 말하자면 문학이 다룬다. 그래 말하니까 딱 나폴레옹 말이 뭐냐? 운명으로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정치가 운명인데. 여러분 뭐 느낌이 없어요? 바로 독재자입니다. 전 국민의 운명을 지가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이래서 제가 그 문학평론집 서문에다 저걸 인용하면서 인류 역사는 뭐냐? 왕과 독재자가 모든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서 그 운명의 권리를 뺏어오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세기가 민주주의다 하거든. 민주주의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아니에요. 미국이 민주주의입니까? 얼마나 차별이 많고 맨날 인종차별하고 인권 탄압 제가 다 하면서 흑인들한테 뭐 맨날 중국 보고 인권 탄압한다고 욕을 하고 있어요. 웃긴 나라야. 그 나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백인 유럽 국가 얼마나 인종차별 많습니까?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정치가 뭐냐? 인류 역사를 다 망쳐먹은 거.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직업은 정치인이다. 지금 환경 문제. 정치인이 다 망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나는 환경운동 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고치려면은 환경 문제가 떠들지 말고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대통령 제대로 뽑아라. 그렇잖아.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이래서 난 이 말을 먼저 인용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롯데기죠. 이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 하는 거는 원래 이 조각이 있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거든요. 이게 이제 지옥의 문입니다. 전체. 로댕이 전체 조각은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을 하나, 글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요걸 떼낸 것이 바로 이제 이 조각이 됐죠. 근데 여기 이제 관광을 가면은 이 좀 너무 좀 외설스러운 이야기인데 여러분 잠 깨게 내가 외설 한마디를 하면은 단체로 관람하다가 꼭 여성들이 자기 혼자 보겠다고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뭘 보고 싶으냐? 이 가운데를 보고 싶은 모양이라. 여러분 그거 가지 마세요, 여자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하도 가길래 나도 가서 자세히 들다 보니까 로댕이 아마 구리값이 없었는지 그 민지변하게 안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때가 한 거 이게 이제 제2지옥문 앞입니다. 이 지옥. 이 지옥은 뭐냐면은 윤리의식.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운 남자와 여자, 클레오파트라라든가 뭐 남자 그 외도한 사람들이 다 제2지옥에 갑니다. 이 지옥은 이제 지옥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죄예요. 물론 제 1지옥은 더 가벼운 죄인데 그건 이제 기독교를 안 믿었던 사람. 그래가지고 제가 지옥에 간다면 1지옥에 가고 싶어요. 그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리스 철학자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다 1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테가 물어요. 왜 1지옥 보냈냐? 단테에게 물으니까 단테가 그 하는 말이 그때 예수가 없었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근데 예수가 없어서 안 믿은 거야. 못 믿은 거야. 없어서 안 믿었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그러나 안 믿었지 않느냐? 그 말이 돼요. 그래서 난 기독교 싫어해요. 없는데 안 믿었다고 그게 뭐 어떻게 죄입니까? 왜 지옥 보냅니까? 참 잔혹하지 않아요? 꼭 윤석열 대통령 같아. 죄 없는 사람 막 지옥으로 보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참 허망하죠. 비누 6자, 모상계, 연필 900자루,
2,000개 성냥개비, 석회로는 닭장회야. 70세 수명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70세만 사면은 심장박동, 눈 깜빡임, 꿈, 3,000번 울고 54만 번 웃고 웃는 게 많죠.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그 하는데 이걸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50톤의 음식과 물은 이만큼 먹고 머리카락을 기르면은 이렇게 길어지고 손가락 하나마다 손톱이 이렇게 길게 자라고 여자는 400개의 남자는 4,000여 개의 정자를 생각한다. 이런 먹고 말이죠. 잠자는데 24년, 일하는데 14년, 텔레비전 보는데 10년. 이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한 20년 될지 몰라요. 요새는 유튜브 볼 게 많아서 오래 볼수록 좋아요. 일반 텔레비전 뉴스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일반 텔레비전 뉴스는 MBC만 보시고 그냥 유튜브만 보시면 돼요. 사회활동하는 거 4년, 음식 먹는데 4년, 목욕하는데 1년, 전화 10개월은 아마 여성들은 더 길 거예요. 요새는 휴대폰이 많아가지고 뭐 몇 년이 될 겁니다. 화장실 9개월, 섹스 기껏 해야 5개월밖에 안 된대요. 자, 뭐 이런 이제 이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을 일러서 파스칼이라는 여러분도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그 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예수 위대성을 그린 게 바로 팡세라는 거라서 저는 팡세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인간의 마음이란 공허하고 더럽고 괴물이고 모순에 가득 찼고 모든 것을 심판자이면서 어리석은 흑수고 지령에 불구하고 지를 맡은 자이면서도 불확실한 오류 시궁창에다가 우주의 영광하면서 우주 쓰레기. 우리나라 쓰레기 너무 많죠. 쓰레기 쓸어냅시다. 촛불 시위로 쓰레기 쓸어냅시다. 자, 이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현대 인간관이 파스칼보다 더 나쁘게 봅니다. 이미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이 드레지라는 이 사회학자 겸 문학평론가가 20세기 인간 이후의 인간은 뭐냐? 욕망하는 기계다. 진리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동물이다. 전곡을 찔렀죠. 근데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있어요. 더 심한 말이 누구냐면 엘리 프롬입니다. 엘리 프롬은 이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다스리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봤자 하나님 들어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뭐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기독교인들 앞에 가서 이 얘기 하거든요. 저 해봐라 몇십억 인구에다가 뭐 소, 말, 개, 돼지 다 돌봐야 돼요. 하나님이 성서에 의하면은 비 오는 거, 바람 부는 거, 날씨 추운 거, 오늘 날씨 춥게 하는 게 이거 다 하나님이 다 했다는 거거든요. 신녀들, 독실한 신자들 그 말에 의하면은 근데 언제 내 기도를 들어줄 여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 괜히 괴롭히지 말아라. 들어주지도 않을 거 말이야. 그럼 이제 신은 멀리 있는 우주라는 주식회사 사장으로 변해버렸다. 멋진 말이지 않아요? 지금 현대 20세기는 그랬다. 그럼 현실 지배하는 건 누구냐? 신이 아니라 악마가 지옥을 탈출해서 지상에서 성업 중의 시대다. 권력, 돈, 섹스, 명예, 악마에게 영혼을 고가에 팔렸고 다 악마 앞에서 줄 서서 그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페레스처럼 고가에 입찰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기 소망을 이루려고. 지금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자기 아들 좋은 대학, 인류대학 보내겠다.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자기 남편 승진시키겠다. 못할 짓이 없어요. 남편 장관 출세시키겠다. 못할 짓이 없어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래서 이걸 이제 비교하면은 이게 이제 유명한 시지포스입니다. 여기 제가 그 그리스 여행 가서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별로 높지도 않은 산이에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그 일행 한
한 3, 40명 제가 인솔 해서 갔는데 가니까 외부에서는 관광객들 그리스 관광객들이 많아요. 산을 그냥 완전히 그냥 케이블카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터가 넓고 좋아요. 그래서 저 산 꼭대기 가서 우리 일행들하고 거기서 막 그냥 노래하고 춤추다 내려왔어요. 시치봇을 비웃은 거죠. 과연 그 인간 운명을 누가 바꾸느냐? 결국 우리입니다. 우리가 다 바꿔야 돼요. 인간 운명 인간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 강연 요지가 세 가지입니다. 누가 왜 이런 사회, 이런 환경을 만들었느냐? 이대로 간다면 우리 민족 미래는 어떻게 되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면 주체는 누구냐? 요 세 가지 문제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오늘과 12월 2회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래 하려고 보니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여러분 이건 많은 분들이 보셨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엘리 홉스봄이라는 그 역사학자가 20세기 이후 역사를 가장 정확하게 했었어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토인비가 가장 위대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토인비 나름대로 위대하지만 한계가 있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 만약 세계사를 알으시면 홉스봄 책을 봐야 돼요. 이게 4권이거든요. 제가 권장한다면 4권인데 이 4권이 이겁니다. 자, 혁명시대, 프랑스 혁명시대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사만 다룹니다. 혁명시대거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부자들도 권리를 달라. 부자들이 돈을 벌어서 판검사에게, 왕족에게, 신부에게 다 바쳤는데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 같다. 여러분 부자 같으면 돈 내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우리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너 먹여 살리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고 권리도 안 주느냐? 그래서 부자들이 권력을 갖겠다고 일으킨 게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혁명이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했고 나니까 부자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자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나는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만 벌겠다. 그런 재벌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점점 더 벌죠. 자기 나라에서 다 팔았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나라에서는 더 장사 안 해도 돼. 그럼 그 재벌을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나라에 가서 팔아야죠. 그 남의 나라 나가서 장사하겠다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그게 제국주의예요. 역사를 나처럼 이래 가르치면은 얼마나 쉽고 이해하기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잡하게 연도회로 해가지고 남의 나라 정치인 이름 우리가 왜 다 알아야 돼요? 원리만, 역사적인 원리만 알면 되는 거지. 이래 된 겁니다. 그 제국시대거든. 근데 제국주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기 식민지를 아무리 배 터지게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 시대가 된 거다. 이 4권이 바로 엘리 홉스봄이 말하는 역사거든.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나 온 세계 전체가 어떤 시대냐.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4권을 보면서 결론 내린 것이 현대 세계는 이 4가지가 다 공존한다. 여러분 공존하지 않아요? 혁명도 일으켜야 되고 돈 벌어가지고 국민들 다 잘 살게 해줘야 되고 제국주의 시대니까 제국주의도 막아야 되고 극단주의니까 그것도 타협을 해야 되고 이 4가지가 공존합니다. 공존하는 대신에 이건 극복할 거고 실제로 어때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이 가고 국민들의 학력이 높아질수록 점점 극단주의자가 돼요. 옛날에는 보수파라도 우리와 마음대로 대화가 되고 정치 토론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토론 그 자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돼요. 말만 꺼내면 싸움합니다. 여러분도 싸움 다 많이 해봤죠? 주변에서. 응? 저는 경상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창회도 요새 잘 안 나가는데 나가면 다 빨개라 그래가지고 고향도 가면 빨개라 하고 그래가지고 난 정말로 빨개를 공개적으로 하면 공개하고 싶은데 뭐가 빨개인가? 왜 욕하느냐? 그래가지고 누가
공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해주고 맨날 빨개라고 그래요. 빨개가 어떤 짓을 뭘 나쁜 짓을 했냐 좀 따져보자고 하고 싶은데 예, 어쨌거나 이게 바로 20세기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20세기 이제 이게 LG 호수범이 지은 그 내원의 책이거든요.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 이걸 보면 그냥 우리나라 세계 모든 나라가 저기 다 해당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역사. 우리나라도 저걸 보면 우리나라 역사 탁 빼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사도 저기에 맞춰서 평가하면은 그대로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책이죠. 근데 극단이라는 건 뭐냐? 이건 무조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난 말 안 들어요. 그리고 20세기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된 시대가 20세기 과학도 그렇고. 그렇죠? 예를 들면은 19세기까지가 인류 평균 수명이 30대였다가 20세기 들어서 배가 뜁니다. 60세 넘어요. 20세기에. 엄청난 발전이죠. 왕도 정치 많이 없어지고 다 민주화되고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의 시대. 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교육열이 높아지고 먹고 살기 좋아질수록 점점 더 극단파들이 우파라고도 할 수 없는 참 비열한 비양심적인 세력들이 과무광장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과음을 쳐서 외치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이래서 이게 이제 우리 당면 과제입니다. 이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역사를 없애느냐. 시계 어딨죠? 시계 너 좀 하나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5분 내로 끝내야 되는 겁니까? 이래서 이제 이런 극단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희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21세기에는 그럼 어떤 얘기 불확실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 못해. 홉스 보면 또 21세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그 석학도. 나도 홉스 보면 따라서 21세기는 불확실 시대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그렇다.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데, 그럼 21세기는 언제부터냐? 그 홉스 보면 시대 구분은요, 그 물리적인 달력 위주로 안 돼 있습니다. 2001년부터가 21세기다. 그게 아니에요. 홉스 보면 본 21세기는 이겁니다. 저도 이렇게 봐요. 걸프전. 이게 21세기 신호타입니다. 이라크 후세인. 과거 자기 나라 땅이었다고 쿠웨이트 침공해서. 그 이듬해 91년 1월 17일 사마그 폭풍작전. 이걸 이제 흔히들 우리나라 모든 신문들이, 세계의 모든 신문들이 미국이 장명해준 그대로 걸프전쟁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그 북한 핵 문제라든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그런 데서 장명이 참 문제가 많다고 봐요. 장명에. 왜냐하면은 저 견해들 하면 이건 걸프전쟁을 해서 안 돼요. 페샤만 전쟁도 아니에요. 걸프전, 페샤만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전쟁을 생각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싸운 전쟁이거든. 그래요? 그 지역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 자기들이 뭔데 그 멀리서 와서, 더구나 자기 미국만이 아니고 유행의 깃발을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지지하도록 만들었어. 우리 저 나라 침공해서 좀 나눠 먹자. 그리고 전쟁 이름은 걸프전. 그건 아니죠. 미국의 이락 침략 이래 붙여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근데 내같이 이런 맞은 말을 하면은 빨개야 돼요. 빨개. 그리고 난 빨개이들이 참 바른 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왜 내가 놀랐냐 하면요. 이날 내가 밤을 새웠어요. 1월 11일 밤 새웠습니다. 왜 세운 줄 압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을 텔레비로 생중계하는 첫 전쟁이 바로 저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그때 밤 안 새웠어요, 나처럼. 난 그걸 보고, 이야, 저거는 21세기가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어느 나라든지 연애 만들 수 있다. 시방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아마 이 선생님 기억나실 거예요. 선생님 전화를. 그 저는 축구 같은 건 난 뭐 경기 안 보니까 뭐 모르겠는데 난 축구 가지고 밤새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런 일 날 때마다 난 밤을 새워요. 그걸 보니까 이게 참 그거 하고 나중에 그 9.11 뉴욕센터 빌딩 확 무너질 때 그때 하고 그것도 밤을 새웠어요. 보니까 계속 그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난 미학적으로 어떤가 싶어서 밤을 새워봤죠. 이랬는데 어쨌거나 이게 쉽게 말하면은 21세기의 기원이 91년이다. 이미 10년 전에 미국이 미래 세계에서는 이렇게 된다. 미국 말 안 들으면 너 약소국들 이렇게 된다. 시범을 보여준 게 바로 이거다. 이래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랬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제국주의 하면 여러분 다 레닌 제국주의론이 뭐 최고인 줄 아는데 지금 보면은 무색해요. 레닌도 그 천재 레닌도 미국이 저래 될 거라는 걸 상상도 못한 겁니다. 여기 1917년에 쓴 책인데 그때 그 마르크스나 레닌이 생각했던 제국주의는 기껏해야 그 경제적인 식민지화되는 거 그것까지만 했거든요. 레닌도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그 제국주의들이 강대국 경제를 어떻게 침략해서 약탈하느냐 거기에 중점을 뒀단 말이죠. 지금은 경제가 문제 아닙니다. 아예 그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인간의 의식 구조 먹는 음식부터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배우, 교육 과정, 교과서, 공장 생산 시스템, 기계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좀 비교가 안 되지만은 북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저는 아마 북한 사람들이 저 얘기하는 거 평소 생활하는 거 보면은 당신 미국 사람 다 됐군 이럴 것 같아요. 그만큼 비판하는 저도 그렇게 됐단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만큼 20세기 초에 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생각했던 제국주의 기능보다는 훨씬 앞서버린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 머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버린 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가장 모범적으로 미국말 잘 듣는 나라 중에 하나인 한국 문화 전체. 여러분 다 그래 보지 않아요? 뭐 정치학이니 뭐니 보면요. 전에 리영희 선생은 제가 종영에 맞지 않았던 리영희 선생은 한국에 무슨 정치학이 있느냐 이래서 지금은 물론 좋은 정치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치학 보면은 텔레비에 토론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북핵 문제 나올 때 토론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아예 딱 미국을 전제하고 미국 입장에서 다 얘기해요. 그 입장 안에서 미국이라는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그냥 손오공에 맴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학문이라는 게.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슬프냐. 이래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22세기 어떤 거냐면은, 20세기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러셀, 사르트르, 아인슈타인, 마르쿠제를 비롯한 기라성 같은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미국 비판을 얼마나 신랄하게 했습니까? 월남전 할 때 월남전 법정을 만들어서 촛불 시위 때도 법정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민법정 가든지 민족의 법정 가든지 역사의 법정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재판을 탁탁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시위자들이 신도 나고 그래서 궤변도 좀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만담처럼
우리 즐겁게 삽시다. 투쟁도 즐겁게 하면서 웃으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도 안 웃어요. 영화에 들으면서. 그리고 이 학자만 이런 게 아니라 학자 전부 소시민처럼 됐습니다. 소시민처럼 그냥 뭐 열심히 연구하는데 여러분 연구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올바로 해야지. 아무리 많이 해도 방향이 틀렸으면 그거는 평생 동안 연구해도 그건 틀려본 거예요. 저는 보면 그런 답답한 학자들이 지금 젊은 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심한 학자들. 그 모든 게 다 그렇다만 모든 분야가 정치도 그렇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정치인들도 뛰어난 정치인이 없어요.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보면은 조은라이나 네루, 드골은 뭐 우파 아닙니까? 우파인데도 저는 드골 참 좋아해요. 빌리 브란트에 빠진 빌리 브란트라든가 호지민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인간 자체가, 인격 자체가 어떤 강대국도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그런 인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경멸하는 정치인들이 온 세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자기 나라의 역사와 국민들을 못 살게 굴고 역사를 퇴보시키는 정치인은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20세기 후반기에 그렇게 본받고 싶은 나라들, 북유럽, 서유럽, 그거 보십시오. 정치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가나. 지금 다 미국화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그래도 유럽 문화라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다 미국 말 다 들어요. 이게 바로 21세기란 말. 참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할 것 없어요.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 나오면은 미리 죽여버려요. 미리 죽입니다. 미국이요, 무서운 나라입니다. 미국의 진보적인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 줄 압니까? 그걸 우리나라처럼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21세기다. 자, 이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민주주의 투쟁하려면 제국주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비, 비열, 잔혹 다 갖춘 그게 바로 제국주의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 해서 간략하게 하면 이래 되죠. 바이킹 이제 외국 제일 먼저 멀리 나갔죠. 아메리카 대륙을 제일 먼저 간 것도 바이킹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간 것도. 르네상스 이후에 지리산 발견 시대 이후에 막 갔다가 동로마 멸망한 뒤에 대항해 시대.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이태리. 이게 초기 제국주의입니다. 전부 다 뭐냐? 백인 기독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게 중요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랬는데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은 왜 신대로 갔느냐? 여러분 그건 막 들었을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수입이 확 줄어들어요. 전 유럽이 교황청에 다 갖다 바쳤는데 종교개혁 하니까 북유럽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개신교 다 떨어져 나가버리죠. 그리고 교황청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게 적자를 어떻게 메꾸느냐. 다른 대륙으로 전도하자. 그게 바로 그 지리산 발견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지금 거의 뭐 정설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스페인 주도권을 영국이 이제 뺏어버립니다. 이게 1588년이죠. 영국이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너뜨리게 1588년 됐죠.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보시면은 이상하다. 그렇게 강한 독일과 미국은 왜 없었느냐? 이걸 먼저 간략하게 해명합시다. 해명하면은 너무 간단해요. 독일은 이때 영방국가라고 다른 나라들은 다 한 나라거든요. 정부가 중앙정부입니다. 독일은 여러 개 처음에는 300개였다가 나폴레옹이 침략한 뒤에 한
30개 10분 1로 통폐합해버려요. 영방국가를. 그랬다가 비스마르크가 나와서 통일한 것이 1871년입니다. 그 독일 통일을 얼마나 주변에서 반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불 전쟁이라는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일으켜 가지고 이 비스마르크가 그 전쟁을 일부러 일으켜요. 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독일 통일 선언을 가장 독일 통일을 반대하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통일 선언하면은 도쿄와 워싱턴에서 딱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꿈입니다. 통일하면. 맨날 통일 반대하는 일본과 미국. 이래 하면. 이때 이제 대독일주의는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자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빼버리자 하고 통일한 것이 비스마르크의 소독일 통일주의. 그게 지금의 독일이 된 겁니다. 그 1871년에 통일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식민지, 우리도 이제 군대도 세고 무기도 세다. 좀 쳐들어가 보자. 보니까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먹을 걸 딴 사람이 다 먹어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뺏어야죠. 어떻게 뺏습니까? 뱃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럼 등을 쳐서 토하게 만들어요. 참 더럽죠. 나무 뱃속에 있는 것도 뺏어 먹습니다. 너는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내 거지. 그것도 뺏어 먹어요. 등 쳐가지고 토하게 가서. 그게 1차 대전입니다. 1차 대전 때 패배하니까 다시 해보자. 그게 2차 대전이에요. 일본이나 독일이나 똑같습니다. 제국주의나. 딱 이해가 되죠. 그래서 독일이 식민지가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적은 거예요. 늦게 통일했기 때문에. 그러거든. 이제 미국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미국이죠. 자,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이제 한마디로 딱 줄이면 남북전쟁입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거든요. 그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은 혼란의 나라예요. 혼란의 나라. 원래 미국이라면 우리들 알다시피 동부, 뉴욕, 워싱턴에 있는 그 동해안. 그 일대 해안가 일대고 미국의 중부까지도 그냥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어요. 서부는 물론 안 미쳤고. 말하자면 너무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감히 뭐 남은 나라 땅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하자원도 다 있고. 이래가지고 그냥 지내다가 남북전쟁을 하면서 비로소 군대다운 군대, 무기다운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5년에 끝났거든요. 끝난 뒤에 본격적으로 인디안 소탕을 시작해요. 인디안 소탕. 인디안 소탕 시작해가지고 인디안 소탕 다 하고 나니까 군대가 남아요. 힘이 남아요. 이래서 그게 이제 1870년대부터 인디안 소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90년대만 끝이 납니다. 인디안 소탕이. 그게 끝나요. 끝난 뒤에 이제 힘이 났습니다.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미국이 우리도 남은 나라 좀 먹어보자. 온 세계가 다 임자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국주의 시대라는 게 지구상의 전체가 다 식민지가 되고 식민지가 안 된 나라라고는 동남아에서는 타일랜드 하나. 타일랜드 식민지 안 됐어요. 이쪽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그 이외에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다 식민지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국주의라는 게. 미국이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턱 밑에 쿠바도 스페인 식민지야. 태평양 진출하려고 나가야 될 필리핀도 스페인 식민지야. 그래서 미국이 일으킨 게 뭐냐? 미설전쟁입니다. 전쟁도 안 하는 스페인에게 자기 군함을, 이거 나옵니다. 무슨, 이걸 내가 생략을 해버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어쨌거나, 자기들의 그 군함을 하나, 하바나항 앞에 놔두고는 자기들이 폭파해서 스페인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쟁한 것이 스페인 전쟁입니다. 그 스페인이 지죠. 그러니까 그때 쿠바와 필리핀을 미국이 먹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아시아와 동남아 일대로 미국이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미국은 식민지가 적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국내 사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세계사 전체가 됐죠. 그럼 이제 딴 건 다 떼내버리고 지금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 이걸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기독교를 이해해야 돼요. 기독교. 미국 기독교는요 독특합니다. 아주 독특한데 그 큰 범국민적인 부흥회를 4번 해요. 이거 뭐 다 자세히 할 필요 없이 1차 부흥회, 그 다음에 2차 부흥회, 그 다음 3차 부흥회까지가 대개 19세기 말까지입니다. 3차 부흥회까지가. 이게 미국은요, 부흥회가 국가적인 국가적으로 필요할 때, 그때는 꼭 부흥회를 해요. 보면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와 밀착한 정치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세기 와서 한참 동안 부흥회를 안 하다가 4차 부흥회를 합니다. 4차가 요 얘기는 이제 시간이 앞에 너무 끌어버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 문제 가지고 제기를 하는 선교사들이 그 군대배를 타고 왔다. 그 선교자라 볼 수 없다. 그래 죽은 거는. 침략자로 온 거지. 그게 무슨 그 선교냐. 이렇게 제기하는 게 뭐 이만열 교수를 비롯한 좀 그 진보적인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제기해서 다시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 잘 모르죠. 저런 거는. 전문가들만 아는 거죠. 그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4차 부흥회. 이건 이제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70년대. 신앙의 약화시대에 대응하는 겁니다. 약화시대. 이래가지고 굉장히 정감적인. 그리고 저 이후부터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우리나라까지 원정도 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부터 뭐, 한 10여 년 틈을 두고 유명한 목사가 오면 막 온 여의도를 그냥 들끓게 만들고 하던 다 기억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이런 바탕에서 이제 미국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 미국 문화가 어쨌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전쟁을 했거든요. 독립전쟁을 했는데, 이 독립선서는 일품입니다.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참 잘 썼어요. 이 첫 구절이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어때요? 저는 독립운동할 때 저렇게 말했으면서 자기가 남의 나라 쳐들어갈 때는 저래 말하는 걸 다 잡아 주겠어요. 웃기는 민족 아닙니까? 웃기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 독립선언서 보여주면 공산당 문서라 그런데요. 젊은 대학생들이. 그만큼 미국 독립선언서는 지금 보면 미국 사람들, 보수파 미국인들이 볼 때는 무슨 문건이에요. 무슨 문건. 이렇게 타락한 게 오늘 미국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거든요. 내가 일부러 이걸 자세히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참고할 건 뭐냐면은 영국 왕정이 왜 필요 없느냐. 영국 왕정이 얼마나 엉터리 왕조냐. 영국 왕조가 엉터리거든요. 양반도 아니에요. 남은 나라 노르만 상륙작전이 1066년에 노르망족이 영국을 정복해서 그 뒤부터 노르망 왕가가 영국 왕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개구녕바죠. 남은 나라 노르만 콘퀘스트 안에 1066년에 있었던 그 뒤에 이래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지적해요. 독립운동 때는. 아주 영국 왕실을 막 비판하고 욕합니다. 왕 자격도 없는 왕족이라고. 그래 하면서 이제 가장 내가 감동했던 거는 영국 왕실이 미국에게 잘못했던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듭니다.
이걸 보면요. 감동이에요. 이 뭐, 얼마나 많은지, 여기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단락을 바꿔가면서 국왕은 나오죠. 이 뒤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거 끝이 않아요. 또 나오죠. 또 국왕은. 전부 국왕이 통치 잘못한 거 지적합니다. 우리도 지금 정권을 비판할 때 좀 지루하더라도 저런 걸 하나하나 다 들었어. 왜 퇴진해야 되느냐는 걸 좀 그런 종합 문서 같은 게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그냥 그것만 보면은 알게끔. 사실 지금 정권은 보면요, 법률적인 요건으로 보면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돼요. 이미 그 다음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미 대통령은 헌법 전문을 위반한 거예요. 평화적인 남북 통일 이미 깼죠. 그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헌법 정신 전문에 나오는 남북의 평화 유지. 이만 벌어지면 그 무시해 버리잖아요. 탄핵감 아닙니까? 헌법 안 지키는 거는. 선서할 때 헌법을 준수하고 그랬잖아요. 헌법 준수합니까? 그 뭐 시기가 뭐 6개월이가 뭐 그 말이 안 돼요. 핑계가 안 돼요. 자, 이게 이밖에 깁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참 명문이에요. 그래, 난 뭐 우리나라 김미 독립 선서가 명문이라고 막 사람들이 말하는데, 난 그걸 명문으로 안 보거든요. 육당 최남선이 뭐 그 머릿속으로 해봤자 무슨 명문이 나오겠어요. 한문을 잘해가지고, 한문 영어로 뭐 오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세계 만방에 선봉을 하면서 우리들을 카모델을 가지고 오등은 하고 말이죠. 오등은 가니까 그 한문 읽을지도 모르는 옛날 교장 선생님들은 오등은 안 가고 오등은 가니까 누가 뭐 오등 했나? 자, 이래서 지금 미국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좋으시는 분들 깨고 미국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만약에 여러분들 책을 보고 싶다면은 미국을 정말 깊이 뼛속 깊이 미국을 알고 싶다면은 이 책을 저는 권해요. 토크빌. 프랑스 사람이거든. 프랑스 사람인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가서 있다가 귀국한 뒤에 미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2권입니다. 2권 한길사에서 책 나온 게 있거든요. 이만해요. 2권 합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서 보면 더 좋고 자손대대로 물어줄 만한 책입니다. 미국, 이걸 무조건 봐라. 미국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저를 보여서 보내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너무 눈 아파요. 너무 두꺼워. 그러고 막 너무 어렵게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책의 요지를 내가 딱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다수 폭정, 멋진 말입니다. 다수 폭정과 부드러운 전제정치. 딱 맞지 않아요? 미국이 민주주의입니까? 난 민주주의 아니라고 봐요. 왜 아니라고 보느냐? 대통령 선거 방법이 틀려먹었어요. 국민들이 투표 수는 많은데 선거인단 수가 적어서 국민들 표보다는 선거인단 수가 더 중요해져요.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그 공화민주 두 당이 전부 다 배짱을 맞춰가지고 선거법 안 고쳐요. 그게 뭐 잘된 선거법이라고. 직접 선거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미국 선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투표권 다 나와요. 미국은 신고해야 돼요. 미리 신고해놓고 그 다음에 투표 받아 가거든. 그러면 2번을 그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투표 한 번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기권한 사람 많은데 2번을 그 미국에 바쁜 사람들, 하류층들 거의 신고 안 하니까 투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처럼 투표를 하면은 미국은 금방 정치가 개혁됩니다.
민주당, 공화당 똑같이 나쁜 놈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배짱이 맞아요. 그게 이제 뭡니까? 다수 폭정이야. 다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폭정을 하는데 그걸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러고 남북전쟁을 예언합니다. 탁월한 책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다 밥 먹고 잘 살아요. 예.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 이래서 현명한 판단이 종속돼. 현명한 판단은 안 들어요. 나쁜 의견이 다 미국을 지배합니다. 이래 돼버렸다. 그러면서 미국은 노예제 폐지 문제를 분열 가능성이 있다. 연방과 독립선언이 위험하다. 독립선언 안 지켜. 러시아와 대립하는 초강대국이 될 전망.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때 이미 지금 그대로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것만 내가 오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아실 필요가 있어서 미국 기독교 특징. 저는 이거 워싱턴 가서 한번 그 교민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처음으로 그 기독교 종교 망명을 떠난 1620년. 그때는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아직까지 궤도에 오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게 뭡니까? 유럽의 계몽주의는 어떤 겁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대중들을 괴롭혀온 기독교의 죄악상을 비판한 것이 계몽주의 기본이거든요. 유럽 계몽주의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걸 계몽주의처럼 모든 역사가 다 그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유럽에서는 비판하는 게 계몽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를 문명국가처럼 받아들이는 걸 기독교 사명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잘못된 거죠. 이미 근대화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난 그 얘기해요. 미국 가서 그 얘기하니까 그 자기들도 미처 몰랐던 거다. 말하자면 계몽주의 이전에 1620년에 이미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몽주의 이전의 기독교 가장 보수죠. 그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그 보수주의 세력 신자들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미국으로 간 겁니다. 그 당시로서는. 근데 결국은 그 안에서 진보적이에 봤자 유럽 계몽주의를 모르고 계몽주의 세례를 받지 않는 의식이 그대로 미국 기독교 기본이 되어버립니다. 딱 이해가 되죠? 안 돼도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명백한 운명은 19세기 중반에서 기자가 만든 용어인데 미국이 이때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도 다 땅을 해야 되고 멕시코 땅도 뺏어야 되고 뭐 주변 땅도 뺏어야 되고 팽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파들이 많아요. 이렇게 우리 땅 넓은데 그 땅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거 놔둬라. 그러는데 팽창한 이유가 뭐냐? 명백한 운명. 이게 이제 미국 말로는 manifest destiny, 운명을 선언한다 뭐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사 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권위 없는 저는 내대로 번역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번역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다 명백한 운명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는데 저 뜻이 뭐냐면요. 미국 하나님은 미국식 기독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국인에게 얼마든지 그 정복해서 그 나라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계몽시킬 권리를 우리에게만 줬다. 자기들에게만 줬대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 기도해봤자 헛거지요. 하나님 미국만 사랑하는데. 어때요? 선택하지 않아요?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미국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북한 핵 문제니 뭐 러시아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 이걸로 다 해결됩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이건 뭐냐면은 2000년에 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내가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 보고 저걸 내가 알았거든요. 여러분 가다 미국 홈페이지도 들어가 봐야 돼요. 나는 그 옛날에 쇠고기 파동 때도 농수산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미국 정보를 알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우연히 저게 4년마다 한 번씩 이 정책사가 나와요.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 4년 동안 미국 국방정책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 한 대학 교수가 쓰는 제목이 메르시누 복수예요. 메르시누 복수는 뭐냐? 이 일하는 그리스에 돌아간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뭡니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한 거거든.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이기잖아요. 아테네가 진 거거든. 그런데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할 때 그리스가 도시국가잖아요. 많은 도시들이 스파르타에 줄 서는 사람, 동맹 맺은 사람도 있고 아테네 동맹 맺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 보시면은 이게 아테네고 이게 스파르타거든. 그런데 메로스가 여기에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입니다. 섬. 근데 아테네가 멜로스만 동맹을 맺으면은 참 이게 유리하다. 그 아테네가 아무리 꼬셔도 멜로스 사람들이 우리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편 안 든다. 중립이다. 끝까지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테네가 멜로스를 아작 내버립니다. 아작. 가서 그냥 다 죽이고 여자 노예를 만들고 작살 내버려요. 아예 완전히 그냥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이거예요. 요 이제 요거요.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여기 나온 이 얘기거든요. 이걸 이 국방학자가 이 학자 전쟁사 연구 학자가 국방부 4년마다 나오는 정책서에다가 이 제목으로 이걸 소개하면서 현대 전쟁은 뭐냐? 정규전투를 하면은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 지구에서. 미국 겁이 안 나. 제일 무력이 세고 군인도 많고 전쟁도 잘하고 맨날 쳐들어가서 전쟁했으니까 맨날 훈련하는 거잖아. 자신 있다. 겁나는 건 뭐냐? 비정규전 그걸 어렵게 말해요. 꼭 어렵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잘 모르게. 비정규전 하면 될 텐데 비대칭 전쟁 이래 불러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아시메트릭 드레트. 비대칭적 위협. 비대칭적 위협과 앞으로 4년 동안의 미국 국방정책 그런 뜻입니다. 저건 뭐냐면은 이제 그 이전의 19세기까지 전쟁은 전부 다 전면전이야. 정규전밖에 없어요. 과연 있어봤자 게릴라전이야. 게릴라전도 뭐 정규전의 일부죠. 그런데 비대칭적 전쟁은 뭐냐면은 19세기나 20세기 초반까지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문제. 그건 뭡니까? 원자탄 가진다거나 화학 세균전 가진다거나 전염병 가진다거나. 그건 무섭지 않아요? 그거는 아무리 미국이 무력이 세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국방정책 앞으로 뭐냐? 21세기 나갈 길은 이거다. 그래 말하면서 만약에 이때 멜로스가 그 조그마한 섬나라가 아테네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나라가 망하더라도 아테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핵무기가 있었다. 그럼 아테네가 못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의미가 오죠.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못 쳐들어간다. 아테네가. 그러면은 우리 강한 미국이 조그마한 나라한테 그 조그마한 나라 미국이 쳐들어가고 싶은데 그 나라가 비대칭적 전략 무기를 가지고 있다. 화학 세균전이나 뭐 핵무장 했다.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는 말이 앞으로 미국 국방정책 그 초점은 비대칭적 전쟁. 이걸 지구상에서 완전히 수탁하는 거다. 비대칭적 전쟁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게 바로 전지구 비핵화. 딱 개념이 오죠. 미국 그건 정책, 미국이
이걸 모르고 오늘 미국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도 무서워요. 실용주의라는 게 미국의 철학의 기본인데 이게요 참 끔찍합니다. 저는 그 한때 독서 많이 할 때 철학책 볼 때 아주 시시해서 미국 철학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도 미국에 대해서 나는 원한이 많아서 이제 미국 책을 늙어가지고 미국 책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 실용주의를 보니까 핵심이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본 미국의 실용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하면 그런 겁니다. 유럽 학자들이 신이 있는 애 없는 애 가지고 맨날 논쟁한다.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도 신이 있다 없나 논쟁하죠. 웃기지 않아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미국 사람들이 실용주의는 그랬다고 합니다. 신이 있고 없고 그게 무슨 관계냐? 우리가 필요하면 신을 만들고 없어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신 폐기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미국 실용주의 핵심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대단히 현실적이에요. 자, 요거만 알면 여러분들이 미국이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너무나 뻔해요. 딱 답이 나와요. 주한미군 여러분들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이야. 자기들이 필요 없다면은 바지 까랭이를 잡아 당겨도 나갈 사람들이야. 실용주의입니다. 요 네 가지만 딱 알면은 미국을 알고 미국이 예를 들면 뭐 가자 와서 한마디 할 때 요걸 요 네 가지에 맞춰서 딱 뜯어보면은 딱 그 속셈이 나와요. 그 시간이 지금 바쁘다. 그 독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1월 달에 제가 이건 다 생략을 하고 1월에는 한국 현대사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못하신 말씀 조금 더 해주시죠. 네, 선생님. 이 뒤에는 그 제국주의에 관한 게 상당히 줄을 이루고 특히 그 미국이 제국주의화 되는 겁니다. 이게 제국주의화 될 텐데 이때 여러분들은 미국 가면 막 온 국민이 다 제국주의 한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착한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왜 잘 안 넘어가요? 이게 이제 미국과 스페인이 전쟁할 때 그 만평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 왜 안 나와요? 그 만평이 이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미국이 전쟁을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 필리핀을 중남미 전부 스페인 식민지잖아요. 그걸 먹기 위해서 이 미국 양키가 손톱을 드러내고 쿠바죠. 이걸 그냥 싹 훑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전쟁 기본 목적이 저런 미국 제국주의에 있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자, 이건 다 넘기고. 예를 들면은 미국이 저렇게 미세전쟁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재벌 카네기 있죠. 카네기 다 좋아하죠. 난 재벌 중에도 우리나라도 제발 저런 재벌이 하나 나왔으면 하고 바라요. 물론 이 사람도 한때는 노조 탄압을 해서 악명이 높았어요. 그런데 만년에 다 반성한 뒤에 착하게 돼요.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다 사회에 환원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만 재단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돈 고안에서 그대로 굴려요.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런 재벌이 물론 미국에도 있겠지만은 카네기는 나는 이제 왜 존경하고 싶은지 하면은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가 고향이거든요. 아주 가난배입니다. 근데
이게 생가예요. 생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생가입니다. 생가인데 약소국 침략 적극 반대예요. 미국이 전쟁하려고 하면은 전쟁을 하겠다는 대통령이 아닌 전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나라 재벌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냐. 직접 필리핀 식민지도 반대해요. 필리핀이 그때 미국에 빚을 짓게 있어요. 2천만 달러 있는데 카네기가 그런 말을 해요. 그 빚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 제발 필리핀 쳐들어가지 말아라. 실패해요. 안 돼요. 결국 쳐들어가서 10년에 미국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러거든. 카네기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건 다 빼고 이 카네기가 이제 뭘 했느냐 하면은 마크 트웨이라는 소설가 있죠. 마크 트웨이라는 소설가 여러분들은 만화로만 봤죠. 톰세요, 하클베리 핀하고. 근데 우리나라 어떤 영문학자도 마크 트웨인이 얼마나 위대한 문호인가를 안 밝혀요. 모르는 건지 안 밝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둘 다일 거예요. 몰라서 안 쓰기도 한데 제가 막상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마크 트웨인이 철저한 반제국주의자입니다. 이래서 카네기와 함께 미국 반제 엔티 임페리얼리즘 리그 미국 반제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회장은 그 장관 출신 한 사람을 회장 앉혀놓고 둘 다 부회장을 합니다. 난 그걸 보고 그래도 미국의 양심이라는 것이 재벌부터 1급의 문인 마크 트웨인 같은 세계적인 문인. 그래서 저는 그 세계 문호 중에서 빅돌 류고와 마크 트웨인, 톨스토이 세 사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좋아해서 그 세 사람의 흉상을 세계 문학여행을 제가 다 다녔는데 사가지고 저 책상 위에다 항상 그 세 사람이 위에 놓고 있어요. 놓고 내가 뭐 글 쓰는 게 잘 안 풀리면 그 세 사람 쳐다봐요. 당신들 같으면서는 이때 글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물어보고 내가 글 쓰고 이러는데 마크 트웨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재벌을 할 일, 문학 예술가가 할 일, 딱 답이 나오잖아요. 참 이런 걸 왜 우리나라에서는 카네기 처세법 뭐 이상한 것만 해가지고 돈 버는 것만 내렸다 해가지고 부자 된 것만 하는데 이런 거. 마크 트웨인도 그냥 소년 소설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크 트웨인은 반제국주의에 갖는 이것도 가난뱅이 집안 출신입니다. 가난뱅이 집안 출신인데 지금 마크 트웨인이 살았던 박물관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 하도 좋아해서 내가 이 앞에서 사진 찍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적도를 따라서 이거는 소수 인종 차별, 제국주의, 종교적인 불관용, 미션, 해외 선교도 비판했어요. 해외 선교는 펄벅도 비판했거든요. 펄벅은 아예 중국에 살다가 미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를 보고 미국 선교 정책 바꿔야 된다. 하도 욕을 해가지고 펄벅은 선교사 자격증을 빼앗겨버려요. 그 펄벅이 굉장히 한국을 사랑했거든요. 펄벅하면 그냥 중국만 좋아하는 줄 아는데 일본을 그렇게 비판했고 펄벅이 한국을 좋아했고 또 펄벅은 개인적으로 장개석 부인 송매일링을 아주 경멸했어요. 그 송매일링이라는 여자는 이제 국공 내전 할 때 나중에 이제 끝난 뒤에도 미국 갔을 때 그 중화민공화국 형성된 뒤에 미국 송매일링이 방문해가지고 백악관에서 그래도 유명한 여자니까 또 이쁜 여자니까 백악관에 초청해서 백악관에서 자락하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가 덮을 이불까지도 다 대만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백악관 이불 안 덮고 지가 갖고 간 이불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여자. 그게 국가 원수 부인이 돼야 되나? 그런 여자가. 어쨌든 그 미국에 보면 그런 훌륭한 문인들 이게 그나마도 기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문인도 사라지고 너무나 쓸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 두 문을 소개했고 이게 이제 반제국지 운동에 나온 겁니다. 1920년까지 존속합니다. 이 단체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활동 못하게 되면서 죽고 난 뒤에는 이제 못한 거죠. 일본은 한 번 더 침략 사업입니다. 요거는 시간이 해도 돼요? 계속해도 돼요?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나라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가는 인문이 이겁니다. 일본이 여러분들이 일본 수상이었다. 1890년대, 1900년대 전에 일본 수상이었다 하면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쳐들어가면 돼요. 정말 말입니다. 이 5가지를 거쳐야 됩니다. 5가지를. 이게 뭐냐? 첫째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하고 전쟁해서 청나라를 조선 반도에서 떼내버려야 돼요. 권리를. 그리고 청일전쟁 벌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미 제국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 둘 중에 하나만 일본 너 조선 먹지 마라. 못 먹습니다. 그럼 먹다가는 일본 제가 위험해져요. 그렇죠? 그러거든. 근데 미국은 가스라 태풍,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걸 1905년 7월에 맺었거든. 근데 이걸 미국의 정치 월간지에 발표된 것이 1925년. 1925년에 발표된 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미국 유학생 많아도 하나도 안 본 거예요.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2차 대전 끝난 뒤에 알려졌습니다. 비밀 협약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일본이 지금 한반도를 두고 무슨 게임을 한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그런 처지입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은 다 알죠? 필리핀은 미국이 먹고 조선, 일본 먹어라. 남은 나라를 저 둘이 비밀 협약해가지고 나눠 먹기 치기 한 게 저겁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잘한 겁니까? 그 다음에 영일동맹 맺어. 영일동맹. 영국도 동맹 맺어가지고 일본이 인도 건드리지 말아라. 그 대신 조선 만든 마음대로 해라. 그게 협약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이 뭐냐? 대외적으로는 러일전쟁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청나라하고는 해결됐고, 미국, 영국 해결됐고, 남은 거라고는 러시아야. 러시아 국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러일전쟁을 하거든. 이 러일전쟁을 할 때, 여러분, 일본이 러시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만약에 전쟁을 6달만 더 끌어도 일본은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전쟁을 끝내도록 만든 게 누구냐? 미국 대통령입니다. 왜 그랬느냐? 전 유럽 백인 나라들이 전 유럽과 미국이 합세해서 일본을 도와줘요. 일본을 도와줍니다. 돈도 없는데 거기서 다 돈 대주고, 그러다 나중에는 일본이 막 지쳐가지고 이제 죽겠다 할 때 미국 그 대통령이 중간에 서가지고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 끝내도록 미국 땅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기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러일전쟁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미요, 이 뭐 가스라테프 이 조약부터 그냥 우리는 일본이 식민지 된 거, 이 배경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일본 국내 진보파 습청 다 했죠. 이게 이제 포츠마스 조약이 9월에 끝났거든. 그리고 바로 을산대계약 1905년 5년 뒤에 한국 병탄. 그러면은 이 와다 하루키 이 책에 보면요, 아주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참 웃긴 게, 청일전쟁으로는 요조약으로 다 했고, 요건 이제 그 뒤에 다 그겁니다. 동아시아 평화문제. 저부터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전 유럽과 유럽 백인 제국주의 국가와 미국.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강의 끝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 바로 그때와 똑같다. 중국 욕하죠. 미국이 일본과 함께. 그게 우리도 너도 중국 욕하는데 가담해라. 지금 대통령은 그걸 가담하겠다는 거거든. 그다음 러시아 욕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서구 제국주의의 적은 러시아와 중국이다. 이미 18세기부터 두 나라를 자기들의 평장 정책에, 백인들 평장 정책에 가장 큰 장애물 러시아와 중국이다. 그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되니까 사회주의라고 막 욕하고, 사회주의 끝났는데도 막 욕하고. 그 이유가 됩니까? 이게 이제 이 전체를 알면 이제 금방 알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반전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때 러일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한 게 돌스토이입니다. 돌스토이식으로 됐으면 러일 전쟁 없고, 러일 전쟁 없으면 우리 식민지 안 돼요. 독립국 규제합니다. 이때 이제 일본의 지무파들 다 잡아 죽여버렸죠. 그 얘기를 제가 여기 쭉 한 거고, 이건 뭐 여러분들 다 놔두고, 그때 이제 러일 전쟁을 중에 세운 게 바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루즈벨트가 둘입니다. 2차 대전 때 루즈벨트 아니고 그 이전에 같은 집안입니다. 루즈벨트거든. 이랬는데 미국입니다. 이걸 다 해놓고는 비밀각서 해가지고 포츠만 수장 맺어가지고 이 러일 전쟁을 서울에서 저렇게 일본군들이 다 진행하잖아요. 러일 전쟁 때. 이게 러일 전쟁 이 만난 기억하십시오. 일본이죠. 이 밑에 이게 러시아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한국이, 코리아. 부도로 한국, 고래. 한국을 이 모루 위에다 놓고 일본이라는 망치가 작살내는 거죠. 없애버린 겁니다. 러일 전쟁이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먹기 위한 싸움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막 욕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를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볼모는 우리나라예요. 그걸 알면은 이게 과거가 아니라 바로 현실이구나 아시게 된 거죠. 이래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합작이다. 그걸 명백히 인식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8.15 이후부터 오늘 한국을 진단해 볼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장준하 선생님의 그 전각 제막식을 좀 잠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건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장호건 회장님, 김내혜 작가님, 네,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이필립 선생님, 네, 그리고 임원영 소장님도 잠깐 좀 자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호건 회장님 아까 앉아 계셨었는데요. 네, 김내희 작가님. 네, 여기 이쪽으로 좀 사가지고요. 네. 임원영 소장님 여기 잠깐 좀 앞으로 서주시겠어요? 그래요. 네.
네. 시간이 넘으셔가지고 다른 약속. 아, 그냥 지금 가셨나 보네요. 네,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네, 이제 지금부터 제막식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천막을 벗겨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장옥원 회장님의 아버님이신 장준하 선생이시죠? 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셔서 굳이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장옥원 회장님의 인사말을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예, 장옥원 회장님이 급히 지금 또 다른 또 일정 때문에 자리를 뜨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필립 선생님 이 전각에 대해서 잠깐 좀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네. 요 전각이 작업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아, 원래 하면 한 이 정도 작품이 일주일 네. 정도 걸리는데 이거 하다가 좀 팔을 다쳐서 예. 한 텀을 뒀다가 좀 나중에 아픈 팔인 채로 새겼습니다. 그래서 네네. 뒤에 글씨가 이 새기다가 또 약간은 부상까지 당하고 부상 투혼을 하셨어요. 네. 우리 장준하 선생 얼굴은 언제적 사진인가요? 언제적 얼굴인 거죠? 네, 선고 받으시. 재판 중에 재판 중에 얼굴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돌베개 산악회가 장준하 선생의 그 뜻을 기리는 이제 산악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관 단체 중에 하나로서 저희 그 장준하 선생의 전각 제막식을 좀 잠깐 이렇게 좀 하도록 했습니다. 예. 너무 이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내혜 작가님이 직접 다 손으로 일일이 다 손으로 새기신 거죠. 기계로 새기신 게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이 돌이 사실 굉장히 이제 좀 단단한 돌이 아니고 사실 좀 무른 돌이랍니다. 그래서 돌의 강도가 1도부터 10도까지 있다면 10도는 한 다이아몬드 정도의 이제 그 강도를 갖고 있고 요건 한 2 내지 3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좀 손으로 좀 새길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계로 새긴 게 아니고 직접 다 손으로 새기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김민웅 교수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각을 세워놓고 같이 주변에 가까이 갔어요. 네. 네네.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이 전각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장준하 선생님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8.15 직전에 국내 진공작전에 참여했던 바로 그 모습이죠. 당시 이제 약간 미국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속에서 일본과의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데 OSS라고 하는 Office of Strategic 서비스인가? 아무튼 그게 이제 이후에 그 CIA의 전신입니다. 근데 이 조선의 국내 진공 작전을 폈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고 한 번 국내 들어옵니다. 들어왔지만은 일본군에 포위돼서 당시 작전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물러가는데 실패를 했죠.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남는 것은 정말 장구한 이 걸음걸이를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 그 이후의 민주화에 초석을 놓았던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감사하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과거에 60년, 70년대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울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젊은이들한테는 장준 선생님이 굉장히 잘생기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이렇게 마음에 남고 따르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네요. 예.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백은종 대표님, 네, 잠깐 좀 나오시죠. 우리 백은종 대표님도 우리 장준하 선생을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예, 곧 따르고 계시는 분이죠. 예. 단식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단식 이제 그만하시고요. 건강 회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장준하 선생 전에 저 결회장을 때 저희 촛불 시민들이 꽃을 한 4,000송이 사가지고 시청 앞에서 결회장도 했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많이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많이들 그렇게 그 당시에 노력들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장준하 선생 기념사업회를 지켜주시는 우리 김성호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득신 작가도 서울시를 떠나더니 이쪽에 와서 또 활동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반갑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에 몸담던 분들이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들 해주시니까 제가 또 보람이 있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 다 나오셔가지고 이제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예. 네, 앞으로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좀 빨리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조금만 좀 뒤로. 자, 기념 촬영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50m 정도 됩니다. 여기 식당, 여기에서 이제 뒤풀이로 환담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